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산업에 대해서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명확히 뭔가요? 디지털 헬스케어. 사실은 아직은 이 명확하다라는 표현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조금 정의하는, 그러니까 워낙 신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정의하는 사람들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대체적으로는 전통적인 의료에다가 AI와 인터넷을 결합해서 개별 사람들의 특성이나 그런 유전적 상황, 그런 거에 맞는 뭐 치료라든지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전통적인 의료는 뭐 제약이나 의료기기 이제 그런데 한정이 됐었다가 그 이제 시장이 2단계로 이제 웰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강관리로 오는데 여기에 인터넷과 AI, 그러니까 요즘 발라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결합이 되면서 더 큰 시장의 디지털과 헬스케어에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네,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그렇다면 전통적인 의료 플러스 AI 플러스 IT까지 그쵸.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크게 보면 가장 협의의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디지털 보건 의료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가 뭐 MRI를 찍거나 뭐 CT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AI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뭔가 변이 소견율, 이 사람의 뭐 질환 발생률, 이 사람한테는 어떠한 좀 투약이라든지 이런 뭔가 그런 것들을 예측해주는 이런 전통적인 시스템이 가장 협의의 그런 이제 디지털 보건 의료 시스템인 거고요. 네네. 또 우리가 또 쉽게 접하는 것들은 모바일 헬스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이런 시계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데 각종 앱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나의 뭐 수면이라든지 뭐 영양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뭔가 도와주는 뭐 이제 그런 생활형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또 그 외에는 뭔가 보건 의료 분석이라든지 원격 의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분석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원격 의료는 한국에서도 한번 화두가 됐었는데 좀 이게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뭔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모바일 처방전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큰 의미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좀 범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영역이 참 다양한데 이 디지털 보건의료 시스템, 생체 데이터, 모바일 헬스, 또 보건의료 분석학, 원격 의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한국은 이제 조금 이것도 데이터마다 차이는 있는데 작게 보는 데는 한 1.5조 정도, 좀 크게 보는 뭐 국회 보고서 이런 데서는 다양한 것들을 포섭하면 한 4조 정도 될 수 있다. 4조나. 네. 근데 이게 해외로 나가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게 지금 뭐 한 150조에서 200조 정도를 보고 네. 6, 7년이 흐르면 한 700조에서 900조 와우. 정도로 시장이 지금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연 평균 한 18%에서 2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사실 연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네. 이 시장의 유망성이 지금 현재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이 시장의 유망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관련해서 관련된 법안이 좀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 어떤 법안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통적인 의료기기법에서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관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법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AI와 IT가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의료기기는 굉장히 큰 장비잖아요. 네네. 근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의료기기법에서 소프트웨어를 다루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의 1차적인 관리를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려고 하면 결국 AI와 IT의 이런 집합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네네네.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기존 전통적인 의료기기와 달리 관리하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법안들이 몇 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국회에 지금 계류는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 통과는 안 되었고 좀 빨리 통과가 되기를 좀 바라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아직 완전 기초 단계나 그쵸. 다름이 없군요. 네네. 근데 한국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기에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뭐 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한국이 굉장히 IT가 빠른 나라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데이터가 잘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병원에서 전산화도 일찍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 그런 보험공단에서 데이터도 잘 모으고 있고, 또 이제 동질적인 데다가 한국은 건강검진을 굉장히 주기적으로 받는 나라잖아요. 뭐 그렇죠. 1년이나 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집적되고 이게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의 활용을 할 수 있기 좋은 기초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워낙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뭔가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의 수준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건강검진을 했고 뭐 진단을 했는데 틀렸어요. 사실 틀린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면 아무리 학습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네, 거잖아요. 병고 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한국이 뭐 다른 동아시아인 뭐 중국보다는 뭐 데이터가 좋고 예를 들어 뭐 일본보다는 IT가 빠르다 뭐 이런 걸로 해서 한국의 이런 시장들이 점점 유망하고 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점을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IT가 워낙 빠르다 보니 양질의 데이터가 다양하고 또 의무기록, 전산화, 건강검진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서 아주 발빠르게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텐데 그래도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식약처 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는데 이게 실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활용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많이 길다. 네. 지금 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R&D를 거쳐서 임상을 해가지고 이제 인허가를 가면 이제 의약품의 경우에는 보험 등재가 되기 전에도 이제 비급여로 공급이 가능한데 네네. 이 의료기기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은 이거를 비급여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법 체계상 네. 자동적으로 얘는 이제 요양급여 대상. 급여, 비급여 워낙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수가라든지 이제 의료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다 다루자면 되게 큰 담론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의료기기가 나왔는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급여로 가는 데는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네. 예를 들어 비급여로는 쓸 수 없다. 약간 이제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AI 첨단 기기를 도입하는 거는 병원도 좀 큰 어떻게 보면 큰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가져가는데 쓸 수가 없게 되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고도 활용에 좀 늦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아무래도 좀 비급여 부분을 좀 빠르게 적용을 시켜주면 좋을 텐데 네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이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가면 결국 그러니까 이 요양급여 명단이 안 되면 이제 못 쓰는 거고 이제 거기에 가려고 하면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라든지 임상 데이터가 필요해요. 네. 그냥 그런 걸로 안전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입증이 돼야지 이제 그 평가가 끝나는데 이 문제는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병원에서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긴 한데 사실 급여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네. 급여로 하는 데는 더 오래 걸릴 테니까 그쵸. 비급여 정도까지는 적용을 시켜줘야 의사들도 사용을 하고 뭐 의료비를 받아야 되니까. 네네. 근데 안 해주면 계속 쓸 수가 없는 거고 네. 우리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급여로 갈 거냐 비급여로 갈 거냐가 정말 담론으로 가면 너무너무 커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비급여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그럼 이제 뭔가 양질의 서비스는 약간 이제 소득이 많은 아니면 보험을 좋은 걸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가능하고 뭐 아닌 경우에는 점점 더 좋지 못한 서비스를 받는다. 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반대론이긴 한데 그래도 사실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또 의약품은 비급여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 네네네. 또 반대로 이런 뭔가 디지털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중에서도 뭐 미용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뭐 보철이라든지 이런 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은 지금 비급여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뭐 피부 관리를 받는다든지 뭐 라섹을 한다든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쪽은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의료기관도 커지고 한데 어떻게 보면 국민 건강에 직접 관련이 있는 특히 이런 AI나 IT를 결합한 이런 뭔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제품들에 대해서만 이런 게 엄격해지면 이런 쪽 시장은 안 커지는 약간의 지금 모순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는 초기 단계니까 지금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시장이 크거든요. 미국이 뭐 전통적 의료기기도 가장 크고요. 그다음 디지털 의료기기 쪽도 굉장히 가장 빠른데 지금 뭔가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이제 그런 실험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재밌는 게 그런 기술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안전 점검을 한번 통과를 하면 그 업체가 사후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일단 시간을 잠정적으로 줘요. 이게 뭐 급여, 비급여를 가기 전에 어쨌든 이 업체가 안전 점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너네가 출시한 거는 일단 잠정적 유예를 가지고 좀 해봐라.
그러면서 데이터를 모아서 뭐 3년 안에 데이터를 어느 정도 모아주면 뭐 연장을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한국은 그런 업체 기준을 먼저 통과시켜주는 것도 없고 이 유예에 대한 예외 제도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 신기술에 대해서 좀 빨리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한국도 사실 없지는 않고요. 네. 이제 그런 제도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라는 게 있고 그다음 혁신 의료기술 평가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두 제도가 사실 취지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취지는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따라가 보자. 그런 좋은 취지긴 한데 또 업계에서 약간의 아쉬움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의 경우에는 이게 2년 단위로 아니요 2년 단위가 아니라 딱 2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의료기술 평가가 끝나려면 한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2년인 거예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2년 동안 썼다가 3년 동안 또 못 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걸 어떻게 도입해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맹점이 있네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연장 제도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모아오고 임상을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해오면 연장을 해달라. 이제 미래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혁신 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뭐 이제 3년에서 5년 기간은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뭐 비급여냐 선별급여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제도의 목적 자체가 임상 연구를 이제 목적으로만 하다 보니 그래서 한국에서 임상이나 연구 목적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오고 이런 요건이나 절차를 만족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굉장히 큰 병원들이나 국가랑 좀 관련성이 있는 그런 병원들에서만 좀 할 수가 있어서 이 제도는 만들어 놓고 또 약간 활용의 폭이 아직 크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좀 업계에서의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까 미국 시장 사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일본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는 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약간 뭔가 아주 사람들의 하나하나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뭔가 그런 밀접 케어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의 이동성. 사실 유럽이 전통적으로 미국보다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가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 이동성을 확 풀어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이제 일본이나 중국 역시 뭔가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도 좀 규제가 많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혁신 의료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어느 정도 뭐 비급여를 좀 보장해 준다든지 좀 기간을 나눠 가지고 먼저 활용을 할 수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더 선진적인 그러니까 뭐 이 시장을 따라잡기 위한 이제 그런 제도들이 하나씩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아무래도 예외적인 경우를 잘 좀 풀어주고 적용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른 대처가 있어야 우리가 진입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네. 일이든 간에 네네. 뭔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계속 가라 하면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더욱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잖아요. 연평균 아까 2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을 딱 정말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1등 기업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전통적인 의료기기들 들어와 있고 스타트업, 그다음 뭐 빅테크 여기들의 지금 각 축정에서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지금 뛰어들고 저희가 챗 GPT로 한번 이제 깨달았잖아요. 네네. 이 뭔가 AI와 인터넷의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국도 다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디지털 전환 얘기를 하고 신산업 얘기를 하고 미래의 먹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규제 때문에 빨리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네. 우리가 또 이 큰 시장을 넉놓고 또 미국, 뭐 유럽, 중국, 일본 이런 기업들이 뭔가 잠식하고 우리는 한 발 빠지는 이게 좀 아쉽지 않을까 또 싶고요. 후발주자로 느리게 네. 가는 부분이 아쉽기 네, 때문에 네, 변호사님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고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데 목소리를 높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